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뭐 차근차근 보시죠. 자, 다시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 책은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의 행태와 그 관계, 거기까지 좀 밑줄 쳐주세요. 경제 분석 밑줄 치시고요. 이게 압축해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동 경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글씨는 한 요 정도로 써볼게요. 자, 노동경제학, 이거는 바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면 노동이 거래되는 이 경제라는 메커니즘이 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경제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제 사과시장 하면 사과가 거래가 되겠죠? 노동시장은 뭐가 거래된다? 노동력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데 이게 노동이 거래가 돼. L이라고 쓸 거예요. 레이버의 약자로 해서 노동력. 물론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관심사 L로 할 거예요. 이게 노동 이렇게만 쓸게요. 그 거래할 때 이제 잣대 신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임금이 이제 가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임금을 보고 기업은 야, 쟤를 쓸까 말까? 아, 쟤 몸값 너무 비싼데요? 아, 됐어, 쓰지 마. 쟤 싼데요? 하는 일은 100만 원어치 벌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그럼 쓰는 거고.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할까 말까? 서로 이게 맞아야죠. 야, 임금 얼마 주실 거예요? 연봉 1000이요. 아, 됐어요. 저 일 안 할래요. 이러는 거지, 노동자도. 자기가 결정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있어요. 1년 내가 그래도 일을 하면 연봉은 한 3,000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4,000 준대. 그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유보임금이에요. 근데 4,000 주면 그러면 예 하고 자기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행동을 쭉 나타내는 게 노동 공급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행태, 선택이라는 말이 더 좋은데 이 책에서는 행태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쓸게요. 기업의 행태를 보는 거야. 임금이 주어졌을 때 기업은 노동자를 얼마나 채용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고용주, 기업의 어떤 선택과 행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노동경제학이에요. 노동경제학은 뭘 다루는가 하면은 노동시장을 다룬다. 이렇게 그냥 띡 쓰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이 거래되는 수요 공급을 다루는 뭐 그런 분야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에 그 행태와 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계. 사고 파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이제 계약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무대가 바로 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요게 주인공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축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무대거든요. 주인공을 잡아야 돼, 주인공.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까 그 주인공 간의 역학관계나 갈등 관계를 보면 스토리가 빨리 잡히는데 진짜 아예 모르는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저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X축과 Y축의 주인공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약속할 거예요. 이 주인공 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주인공을 얘를 관심사를 여기다 놓을 거예요. 이건 뭐 교과서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MRS를 계산하거나 할 때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X제랑 Y제가 있으면 수평축이 관심사를 좀 더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 그러면 노동이 저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왜 얘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노동이 희소하단 말이야. 그래서 희소한 노동자를 얼마나 채용할 것인지 결정해서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고요. 이걸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희소하니까 희소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생산 요소인 노동이라는 것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칭이 잘 안 되면 손흥민이 여기 농사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해도 되는데 아무튼 좀 더 자기한테 맞는 그 업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희소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는 거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왜 잘 배치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희소하니까 그렇지.
축구도 마찬가지죠. 11명의 축구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을 골키퍼 시키고 이러면 그 팀은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배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거 단어들이 다 경제학적인 용어예요.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배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합리적이라는 것을 레셔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컨에서 나온 건데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계산하다예요. 레컨이라는 게. 그래서 뭐 매 순간 직면하는 걸 조금씩 알파고가 계산하듯이 바둑돌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거를 막 계산을 해서 최적 장소를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합리적인 배치, 합리적인 선택 이걸 볼 텐데 이걸 우리는 최적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최적. 그 끝에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적화라는 거를 우리가 좀 둘로 나눠가지고요. 좋은 거는 극대화한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극대화. 이게 맥스라고만 쓰긴 하는데 사실은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돼요. 아니 맥시멈이 아닙니다. 맥시마이즈라는 동사를요. 명사로 만든 거예요. 맥시마이즈. 왜냐면 우리가 맥시멈, 극대된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요. 모든 이런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게 희소성, 희소한에서 나온다니까? 아,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뭘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드라큘라야. 그래서 한 1000년 살아. 그럼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아, 나 그냥 노동경제는 한 20년 공부해서 시험 보고요. 노동법은 한 50년 공부해서 시험 보고요. 노무사 그래서 한 200년 준비해서 합격한 다음에 800년 동안 노무사로 살고 그러면 되잖아. 그럼 널널한 게 시간인데.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요 희소한 그런 시간과 돈 때문에 맥시마이즈를 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최적화. 그러니까 끝에 화자까지는 좀 붙여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말은 짧게 해서 극소 이렇게 하는데, 최적화를 통한, 극대화를 통해서 도달된 상태를 이제 극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끝에 이렇게 동사를 명사화로 만든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것은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극소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미니마이제이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은연중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답안에. 그러니까 서론 시작할 때 희소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뭐 적절하게 배치하는 데 관심을 두는 노동경제학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가야지, 아, 이게 노동경제 경제학 답안이구나. 그렇지. 그냥 A를 묻는다고 A만 띡 대답하면, 아, 그 정도는 다 쓴다니까요. 그거보다 못 쓰게 되면은,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쓴다는 전제하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오, 이 답안 괜찮네?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교수님들이 놀래진 않겠지만은, 그냥 열심히 했네.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음미하고 답안지에 쓰고, 마지막에도 요런 단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언급하시면 돼요. 뭐 여러 번 할 건 아닌데. 자, 이런 것들이요. 희소한 자원을 잘 배치하는 요런 선택을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적화 선택이라는데, 이때 무슨 원리다? 한계 원리, 한계 원리. 한계. 마지널이라는 한계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거기에는 뭐 두리뭉실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책은 사용자들과 그리고 근로자들의 행태, 사용자가 이제 기업입니다. 고용주가 되고 근로자들의 행태, 주어진 여건에서 근로자, 기업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근로자의 행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 갔어요. 내가 노동을 안 하면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은 고통이라니까요. 노동 안 하고 돈이 있으면 여가를 즐기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시간이 제한돼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제약돼 있습니다. 24시간 제약돼 있다 할게요. 노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가를 즐길 것인가. 이게 또 애매한데 L자로 많이 씁니다. 레저의 약자예요. 여가. 이건 레이버니까 노동 이렇게 씁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노동을 H라고 쓰기도 해요. 노동 시간이라서 그런지 힘들어서 H인지 모르겠지만 H를 쓰기도 하고 여가를 또 L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교수님이 H로 쓰면 H로 쓰셔야 되고요. L로 쓰면 L로 써야 돼요. 교재마다 뭐 출제자가 대신 옆에 설명하겠지. H가 노동이고 L이 레저해서 L이 여가다. 그러면 그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노동자가 주어진 시간 제약 하에서 얼마나 노동력을 제공할까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은 나름대로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을 할까 여가를 즐길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노동을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거냐면
노동을 하게 되면 돈이 생기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계속 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근로소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주로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는 효용은 맞습니다. 효용을 쓸 건데 효용 얘기도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소득을 M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순서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가가 우리한테 좀 더 관심이니까 여가를 먼저 쓰고 소득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효용이라는 것은 유틸리티인데요. 다시요. 이게 만족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찍히나 잘 모르겠는데 만족의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 노동이라는 것은 고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L이 노동이 증가할 때 만족 효용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통이라서 마이너스고 여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가는 많이 즐길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가는 효용을 증가시켜서 플러스 관계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공부하신 분들은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하면 뭔가 경제학적인 답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제 델타든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고요. 돈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렇게. 자, 다시요. 근로자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찾는다. 그래서 여가를 즐길 것인가 소득은 노동을 하는 거니까 요거 간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왕이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이렇게 갈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업의 행태를 살펴보면 기업도요. 자,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예요. 채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윤, 맥스,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데 이윤은 총수입에서 TR이라고 쓸 건데요. 토탈 레버뉴에서 총 비용을 뺀 걸 우리가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요. 토탈 코스트 이렇게요. 우선 살짝만 볼게요. 요것도 뭐 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총수입은 뭡니까? 라고 하면 기업이 총수입은 아시겠지만 야, 너 얼마짜리 하는 물건 몇 개 팔았니? 노트북 100만 원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니? 5개 팔았는데요. 그럼 500만 원이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야, 사과 1000원짜리 하는 거 너 몇 개 팔았니? 10개 팔았는데요. 그럼 10,000원이 총수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P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자, P는 뭐를 P라고 합니까? 하면 우리 가격을 P라고 해요. 프라이스로. 주로 이제 P라고 많이 쓰니까 보고 이 Q는요. 수량이에요. 퀀트 있잖아요. 그게 수량이니까 Q로 많이 써요. 자, 그리고요.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체크를 한번 하시면 기업은 생산의 주체가 되거든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가 되는데요. 자, 뭐가 생산입니까? 라고 하면요. 뭔가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생산이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 경영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있어요. 이 레이버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캐피털이에요. 캐피털. 원래 C라고 써야 되는데 독일어에서 유래해서 C라고 쓰지 않고 K라고 써요. C는 또 경제학에서 뭐 컨섬션해서 소비에 많이 써가지고 그냥 에이 됐어. 다스 캐피탈 이거 자본 넣은 것도 K로 쓰죠. 노동과 자본 그 외에 뭐 또 많아요. 생산 요소가 뭐 토지도 있고 경영 능력도 있고 그런데 노동과 자본을 인풋으로 해가지고요. 얘가 인풋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공장에 건물이나 이런 데 집어넣습니다. 여기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버무려요. 이렇게 쫙.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자본도 기계 하나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조합해서 버무리니까 그게 뭔가 새로운 게 꽝 하고 나와요. 큐. 이게 이제 사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노트북일 수도 있고요. 신기하잖아요. 마법상자 같이, 요술램프 같이 이렇게 이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요거를 아웃풋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산출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안을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했는데 뭐 인사관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너 여기 돈을 또 조달해야죠. 집어넣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돈 관리, 재무 관리 뭐 이런 거지고 야 이거 생산 기술 어떻게 됐니? 생산 관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기술이 있으니까 뭐 경영 정보 체계론에서 MIS나 뭐 이런 것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이제 물건을 파니까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경영학이 되는 거죠. 근데 경작은 원래 이 프로세스를 경영학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니네들이 해. 경제는 약간 수학으로 오리엔티드 되니까 기업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아 됐어. 내가 인풋을 집어넣었더니 아웃풋을 이렇게 뚝딱 나오더구만 뭐 이렇게 변환 과정이라는 걸로 그냥 이 약간 수학이잖아요. 공학이잖아요. 그거에만 관심 갖고 경영학 니네들은 요거 먹고 그냥 저쪽으로 가 이랬는데 이게 더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경제학 교수님들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경영학은 학문이 아니니 자꾸 뭐 그렇긴 하는데 근데 뭐 경영학 하시는 분들도 베이스는요 보면은 다 약간 경제 베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들도 보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뭐 회계도 여기 있죠. 돈 관리해서 회계도 있고 재무 관리도 있고 하는데 다 회계 교수님은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학 같이 뭐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런 거 하는지 아세요? 논문은 다 또 데이터 회계 재무제표 가지고요. 재무상태표 가지고 통계를 돌려요. 그러니까 다 경제학 베이스의 논문이고 뭐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도 다 통계 돌리고 하는 거고 설문조사해서 뭐 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영학에 집어넣고 경제학에서는 그냥 인풋과 아웃풋의 그 생산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하면은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제약 조건이 뭐냐면 아니 삼성같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이 없는데 그 기술이 있냐 없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L과 K 이게 생산함수야. 생산함수. 이거를 생산함수라고 얘기해요. 생산함수.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흐름을 잘 보세요. 인풋을 투입해서 아웃풋을 만들었어.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었어. 그럼 아까 저 총수입이 뭐라고요? 총수입이 야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니 이거잖아요. 이거 생산량에다가 시장에다 얼마에 팔려 곱하기 P를 하는 거야. 가격을 곱해요. 화폐 가치로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 10개 생산했는데 자동차 2개 생산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야 이걸 뭔가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화로 나타내거나 달러로 나타내요. 그럼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 돈이 바로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 흐름은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에 투입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총수입에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는 진짜. 그쵸? 역시 위로 올릴게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노동 비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자본 비용이고요. 물론 생산 요소가 토지도 있고 경영도 있고 뭐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칠판이 2차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든지 다 2개만 있다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 2개만 있고요. 생산물도 Q로 써놨는데 굳이 하면 XZ, YZ 2개만 있어요. 사람도 2명만 있고. 아니 너네 경제학은 생산 요소가 무수히 많은데 2개만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 설명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분석할 때는요. 뭐 여러 개 N개 인풋이 있다라고 하면 그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수학으로 풀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하게. 그리고 컴퓨터를 돌리고 그냥 여기서는 그림으로 쉽게 그 아이디어를 모형으로 전달해 주려고 2개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축, Y축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 뭔가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 X축과 Y축 그리신 다음에 수평축에 어떤 변수가 있고 수직축에 어떤 변수가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음미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래프 보는 능력만 딱 기르시게 되면 간단해요. 저렇게 심플한 그래프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그래프 때문에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쫙 설명할 수 있고 그래프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더 할 거 없는 거야. 아셨죠? 근데 그게 안 그려지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기가 설명을 못 해.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래프도 그리면서 쓰는 것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될 때는 공부할 때는 뭐 옆에 친구분한테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혼자 아니면 거울 보고 해서 이렇게 말로 좀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또 많이 손도 아프고 하면 읊조리세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야, 노동경제는 뭐 하는 거야? 야, 근로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잘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야, 기업은 노동자를 몇 명 뽑아야지 최적으로 노동을 수요하는 거야? 그렇게. 그 말이 돼야 돼. 말이 되면 약간 수준이 레벨이 낮아 보이니까 그거를 그래프로 또 설명하고 또 그걸 좀 한 차원 더 가점 받기 위해서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수학적인 언어로 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제가 수학 계산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수학을 쓰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요,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비용은, 야, 노동자 한 명 채용하는데 임금 얼마나 줘야 돼? 아, 시간당 10,000원 줘야 된대. 야, 근데 몇 명 썼냐? 10명 썼어. 그럼 10만 원 주는 거지. 그래서 W 곱하기 L이 노동 비용이에요. 야, 자본, 우리 이거 하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건 실물 자본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현대에서 만드는데 생산 설비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이 노트북도 인풋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일할 때 노트북 같은 거 쓴다고요. 아니면 건설이나 뭔가 토목공사 할 때 삽 같은 거 있잖아. 삽이나 포크레인 이런 게 자본인 거예요. 만약에 삽이나 포크레인이 없으면 우리가 땅 팔 때 맨손으로 파면 그 어떻게 그걸 파요? 무슨 뭐 그 어벤져스인가? 걔 누구야? 울브린인가? 뭔가 왜 걔 있잖아. 이게 손톱 기네. 걔네들 아니면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삽이라는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으면 노동의 어떤 측면이 좋으니라고 하면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식 경제가 되니까 지식 노동자가 돼야 되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자본 말고 휴먼 캐피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식 같은 게 축적되면 역시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경에서는 조금 더 세분하게 가요.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도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이 있는 노동자, 지식이 있는 노동자, 예, 스킬이 있는 노동자, 스킬이 없는 노동자, unskilled labor 그렇게 해가지고 또 분해를 해서 더 갈 겁니다.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요. 자, 아무튼 자본에 대한 비용도 야 자본 하나 빌리는데 그 R을 이자율이라고 해요. 야 근데 하나 빌리는데 가격이 얼마야? K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R이 이자율이고요. 이건 자본을 얼마나 썼냐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이쪽에요. 총 비용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쓸 수 있네. 이거 색깔이 좀 겹쳐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에 대한 비용과 노동에 대한 비용을 빼는 거니까 빼기, 비용 여기 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W 곱하기 L 더하기 R 곱하기 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기업은 뭘 하는 겁니까? 하면은 주어진 생산 함수, 이게 어떤 기술과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바로 이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총수입은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총비용은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생산 요소가 더 들어가면 더 집어넣어도 돼. 아셨죠? 노동을 공급하는 것도 더 확장할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 더 확장해요. 나중에 너 노동할래? 여가 즐길래? 하는데 집에 있으면 여가 즐기는 게 아니죠.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동 중에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 말고 가사 노동이 있고 여가 이렇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 모형을 아느냐가 아니라 레벨을 올릴 때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편차가 안 날 수 있으니까 생산 요소를 아니면 우리 선택지를 3개 중에서 고르는 그런 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못 한다니까. 1기 때도 못 해요. 그거는 2기 때, 3기 때 할 거예요. 베커의 가계 생산 모형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 같은 거는요, 그런 모형을요, 연기 때 쫙 소개해도 돼. 간단히 소개하고 이거 나중에 좀 더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노경에서는 지금 이것도 잘 아직 안 돼 있는데 여기다 가계 생산 모형이니 무슨 뭐 해도니 뭐 이거 얘기하면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이게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기 때 좀 많이 해서 욕심을 내면 좀 편하긴 한데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연기 1기, 2기, 3기 아니면 중간이면 2, 3기는 뭐 그때그때 봐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연기 1기 여기까지는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설명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커버하고 2, 3기 때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혹시나 모를 불이타성 있는 거라든가 응용하는 문제 해서 좀 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하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얘기해 주세요. 그 작년에 합격하신 분은 공대 출신이신데 1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잘 되는데 1차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기 때 갈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막 폭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막 책을 그냥 도서관 가면은 막 노경책을 집어 던지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체력도 바닥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 답은 잘 썼어. 연기 1기 때 잘 썼어.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할 수는 있거든요. 다시 유예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1기까지 내용 좀 잘
잘 보시고요. 2, 3기는 골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2, 3기를 다시 봤는데 문제를 복습으로 그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시험 볼 땐 되게 아직 연습이 안 돼서 어려운 거야. 근데 그분도 그냥 1기까지만 잘 해서도 한 63점 몇인가? 합격수기 뭐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좀 잘 조율을 상담을 통해서 좀 해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기업은 요걸 선택하는 거야.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해야 돼?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 여기 나와 있는 고용 기업이 알아서 이렇게 잘 교환과 계약을 하는데 이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든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야. 돈도 쬐끔 주면서 기업이 우위에 있으니까 막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불공정한 계약이고 거래가 되잖아. 그때 이제 정부가 여기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경에서는 다른 거랑 다르게 여기 정부가 들어온다니까요. 정부가 여기에 관여를 해요. 그 정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후생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뒤에도 나옵니다. 이 노동시장이 잘 작동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안 되는 요인들이 뒤에 나와요. 원래 거기까지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정보가 없거나 외부성이 있거나 뭐 공공재 성격이 있거나 등등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할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조정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시장이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간 거야. 이 정도까지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이쪽에 갈게요. 이쪽으로 다시. 제가 왔다 갔다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좀 그러네요. 여기요. 경기가 침체됐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니 우리나라도 이제 좀 경기가 좋지는 않죠. 불확실성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다 움츠려들어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면 이게 물건이 안 팔려. 그럼 생산물이 안 팔리는 거야. 자동차도 안 팔리고요. 사과도 안 팔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노트북도 안 팔려요. 자, 다시요. 여기다 쓰면 경기 침체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물건을 안 산다는 거지. 물건 안 사게 되면은요. 아니, 물건이 안 팔려 가지고 재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재고가 자꾸 쌓여요. 재고가 증가라고 쓸게요. 증가하는 거야.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아니 계속 생산을 풀가동해요? 아니, 어떤 기업이 그래. 돈만 나가게. 그러니까 여기요.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안 팔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동도 줄여. 저기요 죄송한데요 물건 안 팔리니까 기업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뭐 해고도 쉬운 건 아니지만 옛날엔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자본도 줄여요. 포크레인하고 컴퓨터 이거 다 책걸상 내다 팔아요. 조금이라도 본전을 건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것도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걸 이제 파생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생 수요의 성격을 지니는 노동 시장은 이게 반드시 또 들어가야 돼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시험 문제에서 파생 수요 안 물어봤는데요. 아니 그래도 앞에 언급할 때 노동이나 노동 시장 언급할 때 요 말은 한 번은 들어가야 돼. 파생 수요의 성격을 지니는 노동 시장에서는 아니면 그렇게.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노동의 수요가 줄어드는 건 이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이게 다음 시간에 조금 수요 공급도 설명은 드리긴 할 거예요. 기초 경제학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쓴 거 보고 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수요가 줄게 되면 얘가 쭉 이동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한 요 정도 임금은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금이 낮아지는 거야. 고용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지. 근데 정부가 봤을 때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지. 자, 아이고 이렇게 낮은 임금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한선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저임금이 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그럼 이 최저임금 하에서는요. 일자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일을 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많은 거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그거 우리가 실업이 발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실업률을 측정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든가 실업의 유형 많이 배울 거예요. 뭐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배우는데 이것도 1차에서 매번 물어봐요.
근데 2차 노경책도 뒤에 보면은 나와요. 실업 파트에. 필립스 곡선도 나와요. 그거 해야 됩니까? 원래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1차 때 하는 거지. 1차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요. 필립스 곡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그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불안한데요? 1차 때 했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돼. 저기요. 실업률 측정하고 고용률 측정하는 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출제 가능성 없어요. 1차에는 매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차 때 나오니까 그걸로 커버하는 거지. 그리고 2차 때는 매번 나오는 거를 잘 해야지. 자꾸 막 산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업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됩니다. 이게 노동 경제학에서 배우는 게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이 책은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의 행태와 그 관계에 대해서 경제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한계 원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걸 하나 더 생산하거나 뭘 했을 때 여기 한계 원리 있죠. 생산하거나 했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회비용이라 하는 대가까지도 고려해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블러블러 해서 네 번째 줄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주냐. 그만큼 고용관계는, 그렇죠. 고용관계는 우리 삶에서, 앞에 거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중요한 관계들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법률 제정에 있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는다.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야. 노사 간의 관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게 되고요. 따라서 미국이든 다른 어느 지역이든 간에 노동경제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사회 문제와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아니 그래서 만약에 누가 물어봐요. 아니 왜 농사 준비하는데 노경은 왜 선택 과목입니까? 아 당연하죠. 그냥 경영 이거 말고 경작은 밑에 기본으로 지금 어떤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 그리고 한계 원리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대가, 기회비용 이면에 그러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걸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기를 낳을까 말까 몇 명 낳을까 이것도 경제 원리라니까. 사과를 몇 개 더 할까 시험을 1년 더 할까 말까 이것도 경제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이 노경이지 밑에 경제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직접 농사 일을 하는데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노동경제, 경제학적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거랑 그렇지 않는 거랑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경제학을 하니까 아무튼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의 원리를 배우는 게 노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을 왜 배웁니까? 덧셈 뺄셈 뭐 우리가 옛날에 할 때 훈민정음 그거 왜 배워요? 써먹지도 않는데 근데 다 그거 하는 그게 더 안 써먹잖아. 근데 그런 걸 배우면서 논리적인 생각과 자기 쭉 하는 거 그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노동경제도 답 쓸 때 아이고 저 그래프 그렸네요 점수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차곡차곡 논리적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무사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야. 좋은 노무사가 되려면 어떤 법률 계약관계 뭐 이것도 뭐 노동법이 다 그런 거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잘 분석해가지고 인과관계 따져가지고 자기 논지를 전개하는 거 그게 경제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인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딱 우선 암기해서 뱉어내는 건데 약간 이제 경제학 요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법학하고 똑같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래. 그냥 논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학, 행정, 노동법, 행정, 뭐 경제, 노경 이거는 그냥 같은 방식인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거기 볼게요. 다음 달러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공공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적극적인 관여했던 경제학자로서 뭐 자기 자랑했네 필자들은 아무튼 그렇죠. 공공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요 노동정책 원래는 3번 문제와 관련된 거는 이 정책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 2번은 진짜 그냥 경제학 얘기야. 노동의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면 3번은 노동정책에서 팔리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야 정부 최저임금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우리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야, 정부가 최저임금을 규정했어요. 아니면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규제를 해요.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야. 왜 해야 돼? 안전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 역시 똑같습니다.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고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 근데 안전 규제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면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야. 최저임금이 하면 발생하는 부작용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저임금을 했는데 그때 얻게 되는 편익과 한계 편익이죠. 그때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해 봤더니 야 대가를 치르고도 편익이 크면 최저임금 실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공정책의 분석과 평가의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노동경제학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시험에 나와야 될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노동 이동도 좀 봐야 되거든요. 이민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노동 이동.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사실 이번에도 보면 노조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이에요. 노조와 관련된 거. 이거 노조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지 노조의 의의는 뭔지 막 하면서 그 시장 개방으로 인한 뭐 등등등 그게 3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동 이동도 살짝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 노동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결론은 어떻게 된다? 예, 그런 정책을 실시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봐서 편익금 하고 비용이 크다라고 하면 안 하고 뭐 그냥 간단해요. 결론은 그냥 그 방식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껴 맞추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유용하다고 확신한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노동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책 분석 밑줄 치세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분석하는 거야. 정부의 정책을. 네, 역시 잘 됐냐 못 됐냐는 두 가지 판단 기준 갖고 할 거예요. 효율성과 공평성 가지고 할 건데 자 거기 한번 보시죠.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정책 분석을 각 장에 포함시켰대요. 첫째, 이 책에서 공부한 개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관련성과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러네요. 학습 동기가 높아질 때. 이거는 이게 고민하는 거야. 이게 노경을 선택도 잘 안 하고요. 학교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이 잘 안 듣고 하니까 야, 노경 이렇게 밖에 나가서 중요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니까 그냥 동기부여 안 해도 되죠. 그냥 시험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교수님들은 슬픈가 봐. 아, 왜 노동경제를 안 하지? 자, 이거 밖에 나가면 많이 써요.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노동경제 관련된 것은 현실에 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언제나 여기 또 차별 이런 거 있잖아요. 차별. 여러분 차별 잠깐 볼까요? 지난번에 차별 비슷한 거 나와가지고 다들 멘붕이었는데 차별은 뭐냐면 이게 뭐 미국 같은 데가 더 많겠죠. 인종차별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는 건 사실 좀 그래요. 좋긴 하겠지만 윤리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기업이 있어요. 흑인하고 백인하고요. 능력이 똑같은데 차별해가지고 흑인을 잘 안 써. 근데 흑인은 차별해가지고 임금도 좀 더 싸게 고용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차별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차별이 있어가지고 능력 없는 백인을 많이 채용하고요. 오히려 능력 있는 흑인을 차별해서 아, 나 이거 얼굴 색깔이 그러니까 안 쓸래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고 차별이 없이 능력 있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기업과 어느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면 훨씬 더 우위에 있을까요? 차별이 없는 기업과 여기는 백인을 차별하는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얘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자 입장에서는 너 차별하면서 망할 위기가 높은 거 선택할래? 너 생존, 서바이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래? 그럼 나 차별 안 하고 나 그냥 서바이벌 할래.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도 육상 선수나 농구 선수들 하면 야, 뭐 흑인들 하면 안 돼 해서 막 백인들이 뜨고 그랬는데 금메달을 못 따는 거야. 그러니까 다 흑인 선수로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봐가지고 서바이벌 하려고 하면은 경쟁을 딱 붙여버리면은 그럼 차별을 안 해. 아니 우리나라도 남녀가 만약에 능력이 똑같은데 여자를 차별해서 남자 막 쓴다 합시다. 오히려 남자가 능력이 떨어지는데 막 써. 근데 어떤 기업은 차별 안 해. 능력으로 해가지고 성별 차별 없다. 근데 여성들이 능력이 있는데 훨씬 좋아. 그럼 이 기업은 망하고 이 기업은 계속 승승장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차별하면 나빠요.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그냥 경쟁시키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알아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경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다 없애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 차별부터 해서 쭉 근로자들끼리의 차별 다 볼 겁니다. 아무튼 현실에 응용돼 있고요. 다음 둘째 봅시다. 각 장의 개념들을 정책 분석과 연관지어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개념들을 적용하는 이게 똑같습니다. 약간 현실과 응용된다라는 거니까 이건 약간 실천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분석력을 키우는 거예요. 분석. 근데 이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하면 아까 한 것처럼 한 개의 원리를 적용해가지고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경제학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 한 개 원리가 이거죠.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똑같다. 이게요,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요, 공급 곡선이에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노동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경제학과에서도 만약에 T를 맞춘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뭔가 로고라든가 뭔가 뭐 이렇게 좀 넣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물리학이면 뭐 상대성 이론 공식을 넣든 그것처럼 경제학과는 주로 이제 이런 거 많이 넣어요. MC, MB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경제학과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마지널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노동시장, 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좀 보세요. 자, 레이버 마켓에 대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간행물에서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막 없애려고 했대요. 노동이라는 건 막 사고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근로자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랬는데 노동은 뭔가 독특한 점은 있어요. 근데 몸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줄에 밑줄 치세요. 노동 서비스라고 돼 있잖아. 노동 서비스. 이거는 임대 거기 보시면 될 수 있을 뿐이며 노동자 그 자체가 구매되거나 판매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가지고 저한테 강의 듣는 것도 저의 서비스를 듣는 거지 저를 막 이렇게 갑자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 수강했으니까 너 청소 좀 해.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뭐 그런 얘기라고요. 다음 거기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임대되는 조건은 밑줄 치세요. 서비스가 임대되는 조건은 그 서비스의 가격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이 기존의 경제학과 뭐가 다릅니까? 하면은요. 자, 다시요. 이 그림이 이제 많이 그릴 거예요. 거래가 되는 노동이고요.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라니까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경제학은요. 이 임금과 관련된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요. 여기 나중에 할 건데 여기가 사과하면 사과의 수량이고 사과의 가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뭘 다루는 학문입니까? 라고 하면 수요 공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미시경제는 가격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만큼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노동시장에서의 이 상품의 가격이 임금이거든요. 노동시장은 뭘 다루는 것입니까? 노동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그 과정과 그거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임금이 늘상 관심이야. 그래서 최저임금, 효율성 임금, 뭐 등등등 임금 규제, 임금이 왜 격차가 발생하는가? 이게 늘 관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미시경제랑 똑같이 우리가 접근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서비스가 임대될 때 어떤 조건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임금은 중요하고요. 여기다 더하기 알파가 거기 보시면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기타에 나오는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어떤 조건이 있나만 살짝 볼게요. 다시 말해서 밑줄 치시고요. 그런 표현도 보세요. 어떤 말을 쓰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즉 뭐 이렇게 근로 환경 밑줄 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 할 겁니다. 해도닉 모형 같은 거에서 부상 위험, 관리자들의 인품. 그렇죠. 인품은 뭐예요? 이게 차별. 관리자가 노동자들을 차별하나 안 하나 뭐 그런 거죠. 공정한 대우, 공정성이 늘 이제 이슈가 되거든요. 공정성과 관련된 거는. 그리고 근로자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비금전적인 요소,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임금이 금전적인 요소고요. 이거 근로 조건은 비금전적인 요소, 굵은 고딕체로 해놨잖아요. 금전적인 요소. 자, 굵은 고딕체가 나왔는데 뚱딴지 같이 노동시장에 굵은 글씨 나온 건 이해가 돼. 첫 번째 줄 중요하니까. 웬 비금전적인 요소지? 그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시면 잘 하는 거고 아니 왜 이 단어만 이렇게 띠끼띠끼 있고 또 영어 표현까지 있는 거야? 이게 좀 모르겠으면 좀 아직은 좀 논지를 쫙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노동시장은 경제학에서는 요것만 따지면 돼. 임금만 따지면 돼요. 가격만 따지면 돼. 근데 노동시장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요. 요거까지도 본다고. 그러니까 요 시장에서 다루는 노동 수요 곡선, 임금 이거를 배우고 요게 기타 알파 3번 문제로 또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상품 시장보다 고용 거래에서는 더 크게 부각이 되고요. 다음 줄에 수많은 제도와 법률들이 다른 시장에는 뭐 그렇게까지 고용 관계에 미치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고용 관계나 법률 제도적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러블러 이유 때문에 명백히 시장을 구성한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노동법이나 이쪽으로 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포커스가 어디에 우산 안에 있냐면 노동시장이라는, 요 끝에 시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되는 게 노동력이라는 거지. 자,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하는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보는 거야. 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뭘까요? 첫째, 노동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접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인 광고와 고용 대행 기관과 같은 제도가 발전되어 왔고요. 둘째, 여기서는 앞에 노동 서비스라는 말 잘 보세요. 구매자와 판매자, 거기까지만 사실 보면 돼요. 그게 노동의 수요 공급이에요. 어떻게 수요하고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야. 둘째 보면 일단 접촉이 이루어지면 둘이 만난 거야. 만나서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럼 취업 지원서와 면접을 통해서 노동 서비스의 가격과 질, 근로 조건이겠죠? 그 질이 퀄리티라고 한 겁니다. 정보가 교환된다. 그렇죠. 여기 노동자가 왔어. 그리고 여기에 기업이 왔어요. 노동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선호하는 게 달라요.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까? 여러분도 뭐 노무사가 되면 직접 일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 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기업도 원하는 게 달라. 노동자의 능력이 다르니까 어떤 노동자를 좀 선택할까? 이걸 보고 이제 잘 고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매칭이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미스매칭이 되면은 노동시장에서는 매칭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위험 이런 것도 있잖아. 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기업이 다 위험한 환경이면 꺼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앞으로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매칭과 관련된 고용 조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뭐 2기나 3기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또 물어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밑에 기초 체력을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요, 축구를 하는데 히딩크 감독 밑에서 축구를 한다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 월드컵 2002년 그때 뭐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히딩크가 왔는데 한국 선수들이 저는 슛하는 연습, 프리킥 연습만 막 하겠습니다. 근데 히딩크는 안 돼. 자, 앞에서 뭐 50m 왔다 갔다 뛰기 이거 연습. 아니 도대체 나한테 스킬을 가르쳐줘야지 이게 뭐야. 근데 그 체력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밑에 기반이 되는 경제학적 마인드의 내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득점을 못 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한 55점에서 56점이면 그거는 따로 오세요. 그럼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이거 외우세요 하고 가둬놔가지고 외울 때까지 밖에 못 나오게 하면 그럼 55점 정도는 쉽게 받아요. 근데 그 정도 준비했다가는 또 우리가 내공이 약화되게 되면 오히려 한 문제 실수하면 또 오히려 50점대 초반으로 떨어지니까 또 리스키하긴 하죠. 근데 안정적으로 나올 것만 딱 이렇게 해서 특 A급만 하셔도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갖고는 좀 그래요. 조금 더 욕심 내셔가지고 좀 이런 것들 다 하셔서 답에 이게 뽕뽕뽕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셋째. 합의에 이르면 정보가 교환됐어. 처음엔 접촉을 하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이제 말이 그렇지 계약인 거죠. 그렇게 되면 보수, 그 다음에 거기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고용기간을 명기한 일종의 계약.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매칭이 딱 성사가 되면 그게 계약이 되는 거야. 계약이 되면은 노예 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기업도 해피해요. 좋은 노동자를 뽑았네. 노동자도 해피해요. 좋은 직장을 얻었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면 컨트랙트 계약이 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둘 다 오케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상태는 없어서 더 나은 기업은 찾을 수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동자보다 더 나은 노동자는 찾을 수 없는 상태니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계약이 이제 완결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 고딕체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제 되고요. 전형적인 노동 계약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출량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이제 보수를 지급.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산출량을 기반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시간제로 줄 것인가, 저 뒤에 임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런 거 뭐 인사에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보수 형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발하고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동기와 신뢰성, 그것도 잘 체크하세요.
근로 동기와 신뢰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것도 뒤에 좀 나올 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사용자와 근로자예요. 거래의 최종적인 결과는 근로자가 일정한 급여를 받고, 급여라는 거, 그 임금이에요. 임금을 받고 어떤 일자리에 배치가 이거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지금 다시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노는 게 수요 공급 곡선 이 두 축에서 노는 거야.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지? 어떻게 임금을 좀 낮게 주면 노동자 기분 나빠서 일 안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노동자는 얼마나 고용을 해서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이 적절한 고용량과 적정 임금에 대해서 늘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컴팩트하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노동 서비스의 배분 과정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했잖아요. 이 노동 서비스 다시 되돌아왔어요. 희소하잖아요. 희소한 노동 서비스를 배분합니다. 배분.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적절하게, 적정 배분이에요. 적정이 뭐라고요? 최적이에요. 최적. 어떻게 최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그게 바로 노동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동 서비스에 앞에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앞에 들어가 희소한 노동 서비스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더 빠져 있지만 노동 서비스의 배분 과정은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확대해가지고 집단 떠나서 더 국가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국가의 자원이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로 배분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노동경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겁니다. 그 밑에 노동경제 기본 개념 해서 챕터 1장은 끝낼 건데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6시 반 정도에 오셔가지고요. 시험 문제는 뭐 이런 거 할게요. 이게 두리뭉실한데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능력을 좀 어떻게 집약하는가 그거를 좀 보기 위해서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 바닥에 정리해서 쓰세요. 문제로 하면 그거야. 나름대로 노동경제학이 뭘 다루는 건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목차를 잡아가지고 한번 스스로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걸 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예시 답안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건데 거기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 있는 거는 보고 해도 되는데 앞에 서론이나 본론이나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소화한 것만큼 해서 앞에 연결고리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연습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냥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뭐 해서 한번 써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스토리는 대충 만들게요.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면 좀 디테일하게 요거 꼭 집어서 문제 낼게요. 연습하세요. 그렇게 할 텐데 지금 과정에서는 복습을 잘 하고 용어가 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계 원리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은 걸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꼭 집어서 다음부터는 하긴 할 건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그 뭐 대충 써서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좀 써서 주셔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역량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등등등 뭐 그런 걸 좀 잘 분석하시고 요 노동경제 관련된 얘기를요 또 한번 이렇게 좀 써서 하는 거 해볼 테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두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노동경제학 챕터 1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그걸 본 다음에 수요 공급 같은 거 우리 바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엑기스만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기초 경제학 해가지고 좀 그래도 한 200~300페이지 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긴 좀 과한 것 같아서 유인물 나눠드리고 요것만 내용 보시면 충분합니다 하는 걸로 좀 더 압축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